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끌리며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소음만이 신부 대기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다. 한유라는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값비싼 실크와 섬세한 레이스로 만들어진 드레스, 유명 디자이너가 몇 달에 걸쳐 완성했다는 그 옷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티아라도, 목에 걸린 눈부신 목걸이도, 심지어 그녀가 지금 서 있는 이 숨막히는 공간조차도 모두 그녀의 언니 한유진을 위한 것이었다. 어쩌면 좋아. 유진이 인연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유라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방 안을 오가며 연신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평소의 우아함과 교양은 온데간데 없고 파산을 앞둔 회사의 사모님다운 절박함만이 얼굴에 가득했다. 결혼식이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우라그룹의 강지훈 대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이 결혼이 무산되면 우리 세진그룹은 끝장이야, 끝장이라고. 어머니의 절규 섞인 목소리에도 유라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거울을 통해 어머니의 불안에 찬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언니 유진의 몫이었고 유라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유진이 빛이라면 유라는 그 빛을 더욱 밝게 만들기 위한 어둠이었다. 가족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유라는 오히려 그 무관심 속에서 자신만의 단단한 세계를 구축해왔다. 조용히 책을 읽고 세상을 관찰하며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안으로 사귀는 법을 배웠다. 유라야. 갑자기 어머니가 그녀의 앞에 멈춰서서 유라의 어깨를 붙잡았다. 방금까지의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는 애원과 탐욕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유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네가 유진이 대신 가야겠다. 어차피 베일로 얼굴을 가릴 거고 식장도 어두우니 아무도 모를 거야. 강 대표는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서 신부 얼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어. 일단 식만 올리면 돼. 식만 올리고 나면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어.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응? 유라야.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유라는 부서질 듯한 어깨의 통증보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현실의 무게가 숨통을 조여왔다. 언니를 대신해 알지도 못하는 남자, 그것도 사고로 2다리를 잃고 성격이 괴팍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남자와 결혼하라니. 그것이 가족을 위한 그녀의 역할이었다. 언제나처럼 희생하는 역할.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췄다. 짙은 화장 뒤에 가려진 자신의 진짜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아니, 분노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한 것은 기이한 평온함과 체념,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씨 같은 결심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그림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알겠어요. 나지막한 그녀의 대답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오, 내 딸,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우리 유라밖에 없어.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그녀를 껴안았지만 유라는 그 품에서 어떤 온기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거울을 응시할 뿐이었다. 잠시 후 웨딩 플래너가 문을 두드렸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렸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유라의 드레스와 베일을 정돈해주며 속삭였다. 강지훈 대표, 그 사람 휠체어에 앉아있다고 해서 얕보면 안 돼. 아우라 그룹을 혼자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괴물이야. 사고 이후로 성격이 더 포악해졌다고 하니 절대 그의 심기를 건드려선 안 된다. 알았지? 최대한 조용히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야 해.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은방울꽃 부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결혼식장의 문이 열리고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다. 베일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얼굴들은 흐릿한 형체에 불과했다. 유라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뒤에 남겨두고 미지의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수많은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신부가 정말 아름답네요. 소문대로예요. 하지만 신랑이, 안타까운 일이죠. 저렇게 젊고 유능한 사람이. 쉿, 조용히 해. 강 대표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 모든 소리를 뒤로 한 채 유라의 시선은 오직 재단 끝에 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그가 바로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는 특수 제작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하반신은 움직이지 못하는 듯 얇은 담요로 덮여 있었지만 상체는 웬만한 운동선수보다도 다부져 보였다. 멀리서도 조각 같은 이목구비와 날카로운 턱선이 돋보였다. 하지만 그를 가장 압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갑고 공허한 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가 베일 너머의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 시선과 마주하는 순간 유라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저 남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부상당한 맹수였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모든 것을 물어뜯을 준비가 된 위험하고 고독한 포식자.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강지훈의 손 위로 올려놓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단단했다. 그가 유라의 손을 잡는 순간 짧은 정정이 같은 것이 둘 사이를 흘렀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이내 손에 힘을 주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도망칠 수 없다면 맞서야 한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도 유라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남자, 그리고 그의 차가운 눈빛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연극이라는 듯이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한유진 양을 아내로 맞아 주례사가 언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미동도 없었다. 그는 정말 신부의 이름이나 얼굴 따위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연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마침내 모든 서약이 끝나고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되었다. 강지훈의 비서가 다가와 반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 담긴 다이아몬드 반지는 유라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만큼 거대하고 눈부셨다. 강지훈은 말없이 반지를 집어들어 유라의 왼손 약지에 끼워주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이제 유라의 차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반지를 집어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 순간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베일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유라는 이해할 수 없는 희미한 파동을 읽었다. 그것은 경멸일까, 호기심일까, 아니면 단순한 무관심일까?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입맞춤을. 주례사의 말이 끝나자 장내가 술렁였다. 모두가 궁금해했다. 휠체어에 앉은 신랑이 어떻게 신부에게 키스를 할 것인가? 유라 역시 긴장으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강지훈이 휠체어의 버튼을 조작했다. 휠체어가 부드럽게 상승하며 그의 상반신이 유라의 눈높이까지 올라왔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유라는 숨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는 그녀의 베일을 부드럽게 걷어 올렸다. 식장의 조명 아래 마침내 유라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언니 유진과는 다른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얼굴.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 코 그리고 입술을 천천히 훑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 유라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처음으로 명백한 감정을 보았다. 그것은 놀라움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귓게 다른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유진이 아니군.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깊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유라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닿았다 떨어졌다. 그것은 키스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차갑고 형식적인 접촉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유라는 그의 입술에서 깊은 피로감과 숨겨진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객들은 완벽한 결혼식의 탄생을 축하했다. 하지만 유라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시작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찾아온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유라가 아니었다. 세상 앞에서는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저 위험한 남자의 옆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축복이 아닌 살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연극이 될 것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방음 처리가 완벽한 최고급 세단의 내부는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고 그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한유라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부케만 내려다보았다. 은방울꽃의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지만 그 아름다운 향기조차 지금의 상황에서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한유진이 아니군. 결혼식장에서 그가 귓가에 속삭였던 말이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시킨 것일까? 이 기만적인 상황을 폭로하고 한씨 집안을 망신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의중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유라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옆자리에 앉은 강지훈은 창밖을 내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옆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로운 조각상처럼 선명했다. 결혼식의 소란과 피로가 그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본질적인 냉정함을 흐리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마치 유라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 어쩌면 그것이 앞으로 그녀가 이 집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일지도 몰랐다. 차가 부드럽게 멈춰서고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대한 저택이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차가운 금속과 유리, 그리고 검은색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압적이면서도 어딘가 생명력 없는 느낌을 주었다. 마치 거대한 요새 혹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겨울 왕국 같았다. 휠체어가 차에서 내려오고 강지훈이 그 위로 옮겨 앉았다. 그 모든 과정은 숙련된 수행원들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유라가 차에서 내리자 중년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택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김 비서입니다.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주름 하나 없는 양복,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 김 비서는 강지훈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앞으로 저택에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재로 바로 가실 겁니다. 사모님의 방은 2층 동쪽 끝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화 회장님, 사모님, 2층 동쪽 끝.
모든 것이 비즈니스처럼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김비서의 안내에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선 유라는 다시 한번 그 규모와 냉랭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높은 천장,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 최소한의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박물관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휠체어를 움직여 복도 끝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내리는 무언의 경고 같았다. 선을 넘지 말라는. 그날 밤 유라는 그녀에게 주어진 방에서 홀로 잠이 들었다. 언니 유진의 취향에 맞춰 꾸며졌을 방은 불필요할 정도로 화려하고 넓었지만 텅 빈 공간은 유라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이곳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그녀는 이 거대한 감옥에 갇힌 죄수와 다름없었다. 다음 날부터 유라의 조용한 탐색이 시작되었다. 강지우는 아침 일찍 서재로 들어가면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몇 가지 규칙을 통보했다. 김 비서를 통해서였다. 첫째, 자신의 허락 없이 서재에 들어오지 말 것. 둘째, 저택의 서쪽 구역에는 발을 들이지 말 것. 셋째,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말 것. 그것은 사실상 완벽한 분리를 의미했다. 유라는 그 규칙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반항하거나 질문할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한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허락된 구역인 동쪽 구역과 1층의 공용 공간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 다이닝룸, 응접실,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은 유라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김비서만이 이 집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유일한 실권자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유라는 저택의 뒤편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유리 온실을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유리 너머로 시든 화초들과 말라버린 흙이 보였다. 그 죽어가는 공간을 보는 순간 유라는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김비서에게 온실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김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금지하신 구역은 아닙니다. 원하신다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날 이후 온실은 유라의 작은 왕국이 되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구해 입고 온실을 청소하고 죽은 식물들을 걷어냈다. 새로운 흙을 채우고 작은 허브와 꽃씨를 심었다. 흙을 만지고 식물에 물을 주는 단순한 행위가 그녀의 텅 빈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동생도 아닌 오롯이 한유라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저택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사용인들은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칼같이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는 저택의 김비서와 경호원 몇 명만 남았다. 마치 밤이 되면 이곳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강지훈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분명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 그의 서재가 있는 서쪽 구역에서 미세한 기계음이나 쿵 하는 낮은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었다. 휠체어가 낼 리 없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으려니 했지만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유라의 의심은 커져갔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우연히 서쪽 구역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청소를 위해 잠시 열려있던 방 안을 무심코 엿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각종 재활치료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기구들이 마치 최근까지 누군가 사용한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바닥의 특정 부분은 다른 곳에 비해 마모가 심해 보였다. 마치 누군가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서서 반복적인 훈련을 한 것처럼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장애, 정말 사고로 인한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 뒤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녀의 혼란은 외부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더욱 깊어졌다. 어머니였다. 유라야, 어떻게 지내니? 강서방은 잘해주고 언제나처럼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를 유라는 모를 리 없었다. 네, 어머니,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아우라 그룹 내부 사정은 좀 어떠니? 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있니? 우리 세진 그룹이랑 협력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결국은 돈과 사업 이야기였다. 유라는 차갑게 대답했다.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 일 얘기는 저한테 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이제 그 집 안주인인데 좀 싹싹하게 굴면서 정보도 얻어내고 그래야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차 날카로워졌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유진이었다. 야, 한유라, 너 거기서 여왕이라도 된 줄 알아? 네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 그냥 잠시 빌려준 거라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강지훈 그 자식 비위 잘 맞춰서 돈이든 정보든 빼내란 말이야. 안 그러면 네가 가짜 신부라는 거 세상에 다 폭로해버릴 줄 알아. 비웃음과 협박이 섞인 목소리. 유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 족쇄는 어디까지 그녀를 올가맬 셈일까? 끊을게요. 유라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손이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더 이상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 수는 없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강지훈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길고 긴 테이블의 양끝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몇 미터의 거리가 있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울 뿐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원하는 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네. 유라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돈, 명예, 아니면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 너를 이곳에 보낸 자들이 약속한 대가가 있을 텐데 뭘 원하냐고 물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 역시 언니나 그녀의 가족처럼 탐욕스러운 인간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유라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이내 나지막이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건 작은 정원이에요. 뭐?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저택 뒤편에 있는 온실을 가꾸고 싶어요. 제 손으로 직접 식물을 키우고 꽃을 피우는 거요. 그것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돈이나 보석 혹은 경영권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던 강지훈의 눈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유라를 쳐다보았다. 가면을 쓴 것일까? 아니면 정말 아무런 욕심이 없는 것일까? 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냅킨으로 입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사 다 했습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이닝룸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강지훈은 와인잔을 들어 붉은 액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작은 정원이라.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복잡해져 있었다. 그날 밤 서재에 홀로 있던 강지훈은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저택 곳곳을 비추는 CCTV 영상이 분할되어 나타나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낮 동안 촬영된 온실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한유라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흙을 만지고 있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작은 씨앗을 심는 그녀의 모습은 진지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짜 미소를 짓던 결혼식 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꾸밈 없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었다. 강지우는 턱을 괜 채 오랫동안 그 영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장 같던 표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흥미로운 장기말을 손에 넣은 기분이었다. 예측 불가능하고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 있을지도 모르는 말.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희미한 호기심의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리 온실은 한유라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작은 왕국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정성 어린 손길 아래 죽어가던 공간은 서서히 생명력을 되찾았다. 파릇파릇한 허브 싹이 흙을 뚫고 솟아났고 작은 꽃봉오리들이 하나둘씩 맺히기 시작했다. 유라는 흙을 만지고 식물과 대화하며 이 거대한 저택에서의 고독을 견뎌냈다. 하지만 평온한 낮의 일상과 달리 밤이 되면 그녀의 마음은 다시 복잡한 미로를 헤맸다. 서쪽 구역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재활치료실에서 보았던 미스터리한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관찰하는 듯한 강지훈의 차가운 시선.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표정의 변화도 거의 없었지만 유라는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단순한 대체 신부 이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의 시선에는 경계심과 함께 희미한 탐색의 빛이 섞여 있었다. 변화의 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저택에 손님이 찾아왔다.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이자 강지훈의 사촌형인 최민혁이었다. 그는 강지훈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매너가 젠틀했으며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과장된 친절함 뒤에 숨겨진 교활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재수씨,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워낙 무뚝뚝해서 재수씨가 옆에 계셔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최민혁은 유라의 손을 잡으며 살갑게 굴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값을 매기듯 평가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최민혁의 방문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몇 개를 최민혁에게 건넸다. 검토하라는 서류다. 불필요한 말은 그만하고 본론만 하지. 알았어, 알았다고. 넌 여전하구나. 최민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응접실 소파에 마주 앉아 사업 이야기를 시작했다. 유라는 사용인에게 지시해 차를 내오고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대화 내용은 아우라 그룹이 새롭게 추진하는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최민혁은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강지훈은 그룹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유라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사용인들이 가져온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최민혁이 서류를 넘기다가 실수로 서류 뭉치 아래에 있던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카페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고 소파 다리 근처에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두 남자는 대화에 집중하느라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유라는 보았다.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최민혁이 돌아간 후 유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저 USB를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김 비서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김 비서에게 알린다면 자신이 왜 그것을 바로 줍지 않았는지, 왜 최민혁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았는지
의심을 살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유라는 조심스럽게 응접실로 내려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소파 밑에서 차가운 감촉의 USB를 집어들었다. 아주 작고 평범한 검은색 메모리 스틱이었다. 그녀는 USB를 들고 저택의 동쪽 구역 끝에 있는 서고로 향했다. 그곳은 저택에서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곳이었고, 방대한 양의 책들 덕분에 그녀가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장소였다. 석에 있는 낡은 노트북에 USB를 꽂자 몇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하지만 파일을 열려고 하자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다. 역시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부터 유라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복잡한 퍼즐이나 암호를 푸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서관학을 전공하며 배웠던 정보 검색 및 분류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최민혁이라는 인물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석에 있는 지난 몇 년간의 경제 잡지와 신문 기사들을 뒤져 그의 인터뷰, 경력, 개인적인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의 아내 이름, 자녀들의 생일, 그가 좋아하는 골프 클럽의 이름, 그가 졸업한 대학의 개교 기념일 등. 그녀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하며 밤을 새웠다. 며칠이 지났을까?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한 인터뷰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최민혁이 자신의 좌우명이 베리타스 룩스메야,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말한 부분이었다. 그가 졸업한 서울대학교의 라틴어 교훈. 유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밀번호 입력창에 그 문구를 쳐넣었다. 찰칵, 암호가 풀렸다. 유라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파일 안에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기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 재무제표 조작을 의심케 하는 이중장부, 그리고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와 주고받은 의문의 자금 거래 내역들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프로젝트 치메라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강지훈이 2년 전 당했던 자동차 사고에 대한 비공식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보고서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원격 조작으로 인한 의도된 살인 미수였음을 명백히 시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우로 지목된 인물들의 이니셜 중에는 CMH, 즉 최민혁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라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목숨을 노리는 거대한 음모였다. 그들은 한번 실패했고 분명 다시 시도할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편 강지훈은 유라의 변화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온실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그녀가 며칠째 밤늦도록 서고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CCTV를 통해 본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무언가에 몰두한 사람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지? 강지훈의 의심은 커져갔다. 한시, 집안의 사주를 받고 아우라 그룹의 약점을 캐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는 김 비서에게 유라의 동향을 은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민혁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아, 혹시 내 사무실이나 네 집 응접실에서 USB 메모리 못 봤니? 아주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건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유라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최민혁이 잃어버렸다는 USB. 강지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가 그것을 손에 넣은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휠체어를 움직여
직접 서고로 향했다. 그가 서고 문을 열었을 때 유라는 낡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그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란 유라가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밤늦게까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냥 책을 좀 읽고 있었어요. 거짓말.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유라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최민혁 부회장이 잃어버렸다는 USB. 네가 가지고 있나?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유라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그녀는 이 음모의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위험한 진실을 그에게 넘겨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과 그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유라는 떨리는 숨을 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진실을 마주하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 숨겨두었던 USB를 꺼내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이 안에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증거가 들어있어요. 서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유라가 내민 USB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함정인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인가? 그의 얼어붙었던 세계에 한유라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서고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한유라는 강지훈의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손에 쥔 작은 USB를 단단히 붙잡았다. 이 작은 저장 장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그녀의 운명, 그리고 그의 운명까지도. 강지훈은 말이 없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유라의 얼굴과 그녀가 내민 USB 사이를 오갔다. 의심, 경계, 그리고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에서 USB를 가져갔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리고 유라가 화면을 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각도를 가린 채 몇 번의 클릭을 했다. 유라가 이미 암호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파일들은 즉시 열렸다.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유라는 똑똑히 보았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차가운 확신이 스쳐 지나갔다. 한참 동안 파일을 훑어보던 그는 마침내 노트북을 덮고 다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집요해져 있었다. 이것은 신문의 시작이었다. 어떻게 손에 넣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초혜민혁 부회장님이 응접실에 떨어뜨리고 가셨어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풀었나? 이건 아우라그룹의 최고 수준 보안팀이 설정한 암호다. 부회장님에 대한 기사를 전부 찾아 읽었어요. 인터뷰에서 자신의 좌우명이 모교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신 걸 봤어요. 그걸로 시도해봤는데 운이 좋았어요. 유라는 침착하게 사실만을 말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대답에 강지훈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운? 그는 운 따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집요함과 비상한 두뇌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왜 이걸 나에게 가져왔지? 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이걸 가지고 내 가족에게 갔다면
최민혁을 협박해 엄청난 돈을 뜯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길을 택하지 않았나? 그것은 그녀의 진위를 시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유라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단순한 경영 비리가 아니니까요. 이건 살인 미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지 몰라요.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거짓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영혼 속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이. 그의 흔들림 없는 시선 아래 유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마주보았다. 긴 침묵 끝에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나가. 네. 방으로 돌아가. 그리고 오늘 밤 있었던 일은 전부 잊어버려. 이 USB도 이 대화도 전부 없었던 일이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과 외면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믿지 않았고 이 증거를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이용한 것일지도 몰랐다. 유라는 힘없이 돌아서서 서구를 나섰다. 등 뒤로 그의 차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라는 허탈감에 침대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밤중 유라의 방문을 누군가 조용히 노크했다. 김비서였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요? 네, 서쪽 구역 서재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금지된 구역 서재. 유라의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올가미일까?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일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김비서의 뒤를 따라 길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마침내 서재의 육중한 문 앞에 섰다. 서재 안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했고 다른 쪽 벽면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첨단 통제실과 같았다. 강지훈은 그 중앙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잠그게, 김비서. 강지훈의 명령에 김비서는 조용히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갔다. 철컥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라의 심장을 옥죄었다. 이제 이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가까이 와. 유라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강지훈은 손에 쥔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벽에 설치된 모든 모니터가 꺼지고 방 안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당신이 가져온 정보 덕분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내 계획의 일부가 되려면 당신 역시 내 비밀을 알아야겠지. 유라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강지훈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휠체어의 양쪽 팔걸이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팔과 어깨 근육이 긴장으로 꿈틀거렸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온몸에 힘을 다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두 다리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유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다리를 못 쓴다던 남자,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던 남자가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비록 몇 걸음 걷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분명히 서 있었다. 사고는 실제했어.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의사들은 내가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했지.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지난 2년간 모두가 잠든 밤마다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했지.
당신이 들었던 소음, 당신이 봤던 재활기구들, 모두 내 비밀의 일부였어. 그는 책상을 짚고 서서 유라를 바라보았다. 내가 장애인 행세를 한 이유는 내 적들이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 내가 무력하고 망가졌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지. 그래야 그들이 다시 꼬리를 드러낼 테니까. 최민혁, 그 교활한 뱀 같은 놈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냉담함, 비밀스러운 행동들, 저택의 기묘한 규칙들까지. 모든 것이 적들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연극의 가장 깊은 비밀을 그녀에게 공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엄청난 신뢰의 표현이었다. 이제 당신 차례야, 한유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당신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모든 것을 잊고 이 집에서 조용한 인형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 손을 잡고 이 전쟁에 동참하거나. 그가 유라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당신은 모두가 얕보는 존재야. 탐욕스러운 한씨 집안의 얼굴 없는 딸, 머리 빈 대체 신부. 그게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지. 아무도 당신을 경계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 적들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수 있어. 유라는 그의 내민 손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망설임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기회이기도 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싸울 수 있는 기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 하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가 짓는 것을 처음 보는 미소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재정이 되었다. 더 이상 남편과 아내, 주인과 인형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밀을 공유한 공모자이자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동맹이 되었다. 그들은 그날 밤 동이 틀 때까지 서재에서 함께했다. 강지훈은 USB에 담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그동안 수집해온 정보들을 펼쳐 보였다. 최민혁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부패한 이사들의 관계도, 자금의 흐름, 그들의 약점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전쟁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유라는 그의 전략적인 사고와 치밀함에 감탄했고, 강지훈은 그녀가 정보를 분석하고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에 놀랐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두뇌가 되었을 뿐. 동쪽 창문으로 새벽의 여명이 비쳐 들어올 무렵 강지훈은 그녀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다. 내일 최민혁 부회장 주최로 자선 파티가 열릴 거야. 당신도 물론 참석해야 해. 거기서 당신은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 역할을 하는 거야. 하지만 눈과 귀는 항상 열어둬. 특히 최민혁과 접촉하는 인물들, 그들의 대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놓치지 마. 유라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를 나서는 그녀의 얼굴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그것은 마치 새롭게 시작될 그녀의 위험하고도 의미 있는 삶을 축복하는 빛처럼 느껴졌다. 깨지기 쉬운 연대가 맺어지고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최민혁 부회장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장은 상류층의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한유라는 강지훈의 휠체어를 밀며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어깨를 드러낸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밤하늘처럼 우아하고 신비로웠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변신이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 당신은 오늘 밤 세상 물정 모르는 아름다운 아내 역할만 하면 돼.
파티장으로 들어서기 직전 강지훈이 그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격려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실전 무대였다. 두 사람의 등장은 즉시 파티장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우라 그룹의 은둔하는 총수와 베일에 쌓인 그의 아내. 사람들은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강지훈은 여느 때처럼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고, 유라는 약간은 겁먹은 듯 남편의 뒤에 몸을 숨기는 연약한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두 사람이 짧게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오직 그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연대감이 흘렀다. 예상대로 최민혁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지훈아, 재수씨 와주셨군요. 자리가 빛납니다. 그는 강지훈에게 인사를 건넨 후 곧바로 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재수씨, 오늘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이 딱딱한 남편 옆에 있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유라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만함이 은연중에 배어 있었다. 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수줍은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부회장님. 이분은 보기보다 다정한 분이세요. 하하하하, 재수씨가 사람을 좋게 보시는군요. 최민혁은 유라의 순진한 대답이 마음에 든다는 듯 웃었다. 그는 이제 유라를 완전히 경계할 필요가 없는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로 판단한 듯 했다. 유라는 계속해서 순진한 질문들을 던졌다. 부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자선 파티도 여시고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바이오 사업도 부회장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별 말씀을요. 다 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지훈이가 몸이 불편하니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민혁은 교묘하게 강지훈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공을 내세웠다. 그 순간 유라는 그의 눈빛이 잠시 파티장의 특정 인물에게 향하는 것을 포착했다. 박이사였다. USB 파일에 등장했던 이름 중 하나. 유라는 그 시선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겼다. 잠시 후 유라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테라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예측대로 잠시 후 최민혁과 박 이사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곳으로 왔다. 유라는 거대한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이번 선적건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 최민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네, 부회장님. 다음 주 화요일 인천항 제3부두입니다.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애물만 처리되면. 박 이사가 대답했다. 마지막 장애물, 서두를 것 없어. 완벽한 기회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 그 전까지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 선적, 인천항 제3부두, 마지막 장애물. 유라는 그 단어들을 머릿속에 정확히 각인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게 끝났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유라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파티장으로 돌아가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 언니 한유진이었다. 꼴 좀 봐. 제법 사모님 행세를 하는구나, 한유라. 유진은 경멸과 질투가 가득한 눈으로 유라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유라의 드레스와 보석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그 자리, 그 옷, 그 남자 전부 내 것이었다는 거 잊지 마. 넌 그냥 내 대용품일 뿐이야. 언니, 여긴 어떻게 최 부회장님이 초대해 주셨어. 너처럼 운 좋게 대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정식으로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유진은 최 부회장님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다. 그 순간 유라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까 파티장에서 유진이 최민혁과 스치며 미묘한 눈빛을 교환하던 장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유라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설마 언니까지 이 음모에. 그날 밤 저택의 서재.
유라는 파티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최민혁과 박 이사의 대화 내용, 그리고 한유진의 수상한 행동까지. 강지훈은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유라의 보고가 끝나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선적은 아마도 우리 회사의 신약 개발 기술 데이터를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는 것을 의미하겠지. 그리고 마지막 장애물은 나일 테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 언니 한유진은 최민혁이 심어놓은 미끼였군. 나를 제거하고 나면 너를 내쫓고 자신이 진짜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약속받았을 거다. 그래서 결혼식 날 사라졌던 거야.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던 거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라는 가족에게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덫을 놔야지.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 증거가 필요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하고 결정적인 증거. 그들은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강지훈은 김 비서와 그의 충성스러운 소수 정예보안팀을 움직여 최민혁과 박 이사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유라에게는 더 위험한 임무가 주어졌다. 다음 날 유라는 한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일부러 절박하고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를 연기했다. 언니, 나 좀 만나줘. 나 너무 무서워. 이 자리 그냥 언니한테 돌려주고 싶어. 강지훈 씨는 생각보다 더 끔찍한 사람이야. 유진은 의심하면서도 유라의 애원을 듣고는 우월감에 빠져 만남에 응했다. 두 사람은 한적한 호텔 카페에서 만났다.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지훈이 자신을 학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애원했다. 이 모든 것은 유진을 통해 최민혁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기 위한 연극이었다. 유진은 유라의 말을 전부 믿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유라가 유진의 시선을 끄는 동안 강지훈의 팀은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기술 데이터 거래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 인천항 제3부두의 폐창고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작전 당일 밤 인천항의 공기는 차갑고 비릿한 바다 냄새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서재의 통제실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현장을 지휘했다. 그의 보안팀은 이미 창고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목표물 진입, 최민혁, 박 이사, 그리고 상대 측으로 보이는 외국인 2명. 김 비서의 긴박한 보고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모니터 화면에 최민혁이 가방에서 하드 드라이브 몇 개를 꺼내 외국인들에게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다. 이 안에 아우라 바이오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약속한 장음은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 생생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거래가 거의 성사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창고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최민혁과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젠장 함정이다. 튀어. 그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강지훈의 사람들에게 차단된 후였다. 그들의 범죄 행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녹화되었다. 서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훈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그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다. 그때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유라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고생했어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내내 그녀는 단 한 번도 두려운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곁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힘이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그의 행동에 유라의 어깨가 살짝 굳었지만 이내 그 온기를 받아들였다. 고마워.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그리고 그의 눈빛에 담긴 신뢰.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위험한 공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연대는 이제 뜨거운 신뢰와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모니터에 잡힌 최민혁의 절망적인 얼굴, 그리고 범죄의 증거가 담긴 영상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쥐가 이제 발악할 시간이었다. 김비서, 그가 인터컴을 눌렀다. 네, 회장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다. 아우라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이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최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까지. 하지만 오늘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팽팽한 긴장감과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강지훈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에 이사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특히 최민혁과 그의 파벌에 속한 이사들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회의는 강지훈의 발악, 즉 무너져가는 왕이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과도 같았다. 인천항에서의 거래는 비록 경찰의 개입으로 실패했지만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강지훈이 뭘 할 수 있겠는가? 휠체어에 앉은 병든 사자일 뿐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유라가 미는 휠체어를 탄 강지훈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의도적으로 더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유라는 그의 뒤에서 존재감 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최민혁과 박 이사는 두 사람을 보며 경멸적인 눈빛을 교환했다. 강지훈이 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최근 그룹에 명운이 걸린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수준의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최민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나왔다. 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 지금의 리더십으로는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민혁의 말이 끝나자 그의 파벌에 속한 이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회장님의 결단력은 존경하지만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유능하고 건강한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최민혁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마침내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이에 저는 현 강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안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쿠데타 선언이었다. 이제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강지훈에게 쏠렸다.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지만 강지훈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해임안이라 좋소. 하지만 투표를 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강지훈이 유라에게 눈짓했다. 유라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꺼내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최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기껏해야 감정에 호소하는 동정심 유발 영상이나 틀겠지.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영상이었다. 화면 가득 인천항의 어두운 폐창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민혁 자신과 박 이사가 외국인들에게 하드 드라이브를 건네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초고 화질로 재생되었다. 이 안에 아우라 바이오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약속한 장음은 그들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저 자식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한 영상이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유라에게 다음 파일을 재생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었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저 장애인만 처리하면 당신이 진짜 아우라의 안주인이 되는 거야. 정말이죠, 부회장님? 우리 엄마랑 저 부회장님만 믿어요. 최민혁과 한유진의 목소리였다. 배신과 탐욕이 뚝뚝 묻어나는 대화 내용에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한유진과 그녀의 어머니였다.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고 스크린에 최민혁의 얼굴이 떠 있는 것을 본 한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모든 것이 탄로났다는 공포감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궁지에 몰린 최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강지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저 자를 봐. 저 휠체어에 앉은 병신을 보라고. 저런 자가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전부 저 불쌍한 놈이 권력을 지키려고 벌이는 더러운 쇼일 뿐이야. 그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병신이라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강지훈은 휠체어의 양쪽 팔걸이를 단단히 짚었다. 그의 팔에, 어깨에, 등 근육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하지만 아주 힘있게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섰다. 정적. 회의실 전체가 시간이라도 멈춘 듯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최민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강지훈은 이제 휠체어 없이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이 약하다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 당신 같은 기생충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회의 테이블의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위압감은 회의실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기대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어, 최민혁. 강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와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2년 전의 사고부터 최근의 기술 유출 시도까지 최민혁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조목조목 밝혔다. 그가 내놓는 증거들 앞에 최민혁의 파벌이었던 이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최민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시 한번 회의실 문이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경찰들이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최민혁 씨, 박 이사 외 3명 기술산업보호법 위반 및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최민혁과 그의 공범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남은 이사들은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완벽하게 부활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모든 소란이 끝나갈 무렵 강지훈은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한유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라에게 쏠렸다. 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얼굴 없는 대체 신부, 여러분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거대한 음모의 진실을 밝혀낸 주인공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만천에 공표하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자
회장 강지훈의 유일한 파트너였다. 배신자들이 체포되어 끌려나가고 회의실은 혼란의 잔해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중심에 강지훈과 한유라는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고 그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권력 지도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쓰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미래를 그리는 일뿐이었다. 긴급 이사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아우라 그룹과 재계 전체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강지훈의 기적적인 재기와 최민혁의 몰락은 연일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최민혁과 그의 공범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강지훈과 유라가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완벽해서 그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어떠한 기회도 갖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칼날이 되었다. 한유진과 그녀의 어머니의 삶 역시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아우라 그룹과의 약혼 파기는 물론 그들의 음모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한씨 집안은 재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세진그룹은 결국 부도를 맞았고 평생을 부와 명예 속에서 살아온 모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탐욕이 빚어낸 비참한 말로였다. 유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어떠한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그녀에게 그들은 끊어진 인연일 뿐이었다. 저택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 차갑고 삭막했던 요새는 이제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어두운 서재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 때로는 그마저도 없이 저택의 곳곳을 자유롭게 걸어 다녔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소와 분노 대신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와 유라의 관계였다. 그들은 더 이상 길고 긴 테이블의 양끝에 앉아 식사하지 않았다. 나란히 앉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즐겼다. 위험한 비밀을 공유했던 공모자에서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이다. 강지훈은 유라의 작은 왕국인 유리 온실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그녀가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곤 했다. 황무지 같던 온실이 이제는 형형색색의 꽃과 싱그러운 허브들로 가득 찬 생명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마치 척박했던 그들의 첫 만남이 아름다운 관계로 꽃피운 것처럼 어느 날 오후 유라가 라벤더 가지를 다듬고 있을 때 강지훈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을까? 유라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가 흙이 묻은 가위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물뿌리개를 그에게 건넸다. 저기 제라늄 화분에 물 좀 줄래요? 그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화분에 물을 주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식물을 돌보았다. 평범하지만 더없이 완벽한 행복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유라를 서재로 불렀다. 하지만 이전의 긴장감 넘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서재는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커피향으로 채워져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유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혹시 이 결혼의 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서류일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제 그녀의 역할도 끝난 것일까? 열어봐.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식 및 재산 증여 계약서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지훈이 소유한 아우라 그룹의 주식 50%와
그의 개인 재산 절반을 배우자 한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뭐예요?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당신에게 주는 내 진심이야. 그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구했다고 하겠지.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야, 유라씨. 당신이 내 얼어붙었던 세상에 들어와 나를 어둠 속에서 꺼내주고 살아갈 이유를 줬어. 당신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아우라 그룹 전체를 구해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실한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러니 이건 선물이 아니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야. 당신은 내 아내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니까. 이 유산은 당신이 당신의 용기와 지혜로 쟁취한 거야.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인정과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 전부를 안겨준 것이다. 상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제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과 미래를 온전히 함께하자는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약속이었다. 유라는 눈물을 닦고 그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서 기뻐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관계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사랑과 신뢰로 단단하게 묶였다. 1년 후, 한유라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자신의 뛰어난 기획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총명하고 자비로운 리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강지우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완벽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아우라 그룹을 이끌었고 회사는 연일 최고의 성과를 갱신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가꾼 유리 온실에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온실 안은 만개한 꽃들의 향기로 가득했다. 기억나요? 내가 처음 원했던 건 작은 정원이라고 했던 거. 유라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기억해. 그때는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지. 강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식물을 키우는 정원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었나 봐요. 강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된 이야기.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만나 비로소 완전해진 기적. 그들의 유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바로 그 사랑 자체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계절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